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승미소입니다. 오늘부터는 3회 연속으로 금리 인상, 그다음에 금리 인상에 대한 강의를 해보겠습니다. 이 강의는요 그냥 시험 보기 위한 강의가 아니라요 9월 25일이면 미국이 올해 세 번째 금리 인상이 거의 100% 확실시 되는 9월 FOMC가 열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한국은 금리를 어떻게 조절해야 할지 그에 대한 의문도 생길 것이고요. 그다음에 최근 가계부채, 그다음에 아파트 가격 상승으로 금리 인상에 대한 필요성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현 경제 상황, 현재 경제 펀더멘털을 이해할 수 있는 관점을 같이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첫 번째로 금리 인상과 가계부채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한국이 금리를 인상해야 하는 진짜 이유는, 이게 두 번째 강의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과 한국의 기준금리의 관계, 이 부분까지 연속해서 강의를 올려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금리 인상과 가계부채에 대해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이미 6번 동안에 여러분과 같이 경제 강의를 해드렸는데요. 그때 결론, 금리와 통화량, 가계부채에 대해서 내렸던 결론을 다시 한번 기억을 되살려 보겠습니다. 먼저 돈은 곧 부채입니다. 은행의 대출을 통해서 돈이 형성이 되고 그 전체 여러분의 지갑이나 잔고에 있는 95%의 돈은 결국 누군가가 부채를 낸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고요. 두 번째, 부채가 급증하면 부동산을 비롯한 주요 가격이 상승한다. 이제 이 정도는 어느 정도 이해되시죠? 3번, 급격한 부채의 증가는 자산, 특히 부동산에 버블을 만들 수 있다. 이 부분도 어느 정도 이해되시죠? 네 번째, 버블을 제어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제가 이렇게 해서 수도꼭지를 조인다. 네, 금리를 인상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중앙은행의 역할은 부채 서비스의 원활한 흐름 유지에 있다. 즉 주고 빌리고, 돈을 빌리게 되면 통화량이 늘어나고 금리를 올리게 되면 통화량 상승을 어느 정도 조절할 수 있는 게 결국 중앙은행의 핵심 역할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언제 금리를 올려야 한다, 그 시기가 아니라요, 일반적으로 경제, 신용화폐를 쓰고 있는 현재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에서 금리 인상 요인이 뭔지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가계부채의 증가 속도가 금리 인상 인하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고요. 이는 기축통화국이나 이머징 국가나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두 번째, 외환보 요구의 감소로 인한 환율이 폭등할 시기에 금리 인상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하게 됩니다. 물론 이는 이머징 국가에게만 해당이 됩니다. 왜냐하면 기축통화국은 자국 통화 자체가 외환보 요구입니다. 미국의 달러화가 그렇고요, 유로와 엔화가 그렇습니다. 특히 기축통화국들은 이미 중앙은행끼리요 무제한 통화 수합을 가지고 있죠. 왜냐하면 부족한 통화는 서로 자기 돈 찍어서 주고받는 놈이니까 외환 위기 자체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머징 국가는 다릅니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 중요한 게 있는데요. 환율이 폭등하는 상황이 발생할 때는요, 경상수지 적자냐 흑자냐가 환율 폭등이 안정이 되느냐 더 지속하느냐에 아주 중요한 변수가 됩니다. 이 부분은 뒤에 가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한 나라가 금리를 올려야 되는 상황을 고려할 변수는 기축통화국이나 이머징, 첫 번째 공통 요인은 가계부채 증가냐 축소냐. 그다음에 이머징 국가는 경상수지, 무역수지 적자나 흑자로 인해서 외환보 요구가 감소가 될 때, 그런 때 자금 유출을 막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이머징 국가는 금리 인상의 변수에서 환율이 무척 중요하고 그 환율은 결국 경상수지, 무역수지, 흑자냐 적자냐 위에서
아주 중요한 그게 변수가 되겠습니다. 말이 막 건너갑니다. 죄송합니다. 강의 시간을 짧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한 15분 넘어가면 지겨워하시기 때문에 너무 빨리 하려다 보니까 실수가 있네요. 먼저 지난 2000년 이후에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렸던 시기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2000년에 미국의 나스닥 버블이 붕괴됐고요. 나스닥 버블 붕괴 이후 그 당시 그린스펀 그 FRB 의장이요. 금리를 급격하게 인하했다가 2002년 이후에 금리를 점진적으로 상승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2008년 가을에 금융위기, 서프라임 위기 때까지 지속됐었는데요. 즉 가계부채 증가로 미국이 금리를 저렇게 인상을 했었고요. 반대로 그 이후 2009년부터 올해까지 최근 10년을 좀 살펴봤는데요. 2009년에 위기가 시작됐을 때부터 금리를 인하했고 그 금리를 0%까지 인하했었죠. 근데 0%까지 인하했어도 2013년까지 가계부채가 저렇게 감소했었습니다. 즉 민간에서 대출을 통해서 돈을 더 늘리지 않으니 디플레이션이 발생했고 저걸 막기 위해서 미국의 연준은 양적 완화를 실시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양적 완화를 실시하고 오랫동안 경기 회복을 위해서 노력한 결과 미국은 2014년 이후로 가계부채가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었고요. 그런데 2017년 초반, 그러니까 상반기부터는 금융위기 직전까지 수준의 가계부채를 회복했고 그 이후 점진적으로 속도를 빨리 하면서 가계부채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4년 이후에 양적 완화 축소 및 즉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형태로 뭐 만기가 적은 것을 긴 걸로 바꿔주는 형태로 양적 완화를 조정을 했고요. 2016년, 17년 이후에는 양적 완화를 매월 축소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파란색 점선을 보시게 되면 위기, 금융위기 전까지의 가계부채가 확대되자마자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금리 인상을 시작했고 그로 인해서 최근까지 올해도 아직도 2번, 내년에는 3번의 금리 인상을 예정할 정도로 가계부채 증가를 조절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가계부채가 줄 때는 저금리, 늘어갈 때는 일정 수준이 지나면 고금리를 통해서 가계부채 증가를 제어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자, 일본의 경우는요. 지난번에도 한번 얼핏 말씀드렸잖아요. 2000년 가계부채 고점 이후에 무려 20년간 가계부채가 절대에게 저렇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20년 동안 가계부채가 저렇게 줄고 있으니 일본은 지금 현재 20년 동안 디플레이션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했고요. 그 다음에 20년 동안 저금리를, 그 다음에 현재 20년 내내 일본 중앙은행이 양적 완화를 통해서 시중에 돈을 뿌려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저 상황만 보면 절대로 향후 적어도 1, 20년간 다시 금리를 올릴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가계부채가 증가하려면 인구가 늘어나든지 인구가 늘지 않으려면 1인당 더 많은 돈을 빌려야 된다. 그렇다면 미국이 가계부채 상황이 저렇게 급격하게 늘어난 이유는 결국 인구 통계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미국의 인구 구조인데요. 지금 10년 전의 주축 세대가 이미 늙어서요. 인구가 60세, 55세 저 인구가 인구 전체 비중의 3.4를 기록하고 있어요. 상당히 많은 부분을 기록했죠. 즉 45세 이후 50세가 되면 저 인구는 부채를 줄이게 되니까 부채 축소가 이루어지는데 밑에 보시게 되면 30대 중후반까지 저 인구가 앞에 나이 먹었던 선배 세대들보다 거의 비슷하거나 더 많이 인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비율은 같을지 몰라도요. 오른쪽에 인구 구조를 보면 미국은 지속적으로 전체 인구가 늘고 있습니다. 인구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20대, 30대 후반의 인구 자체 비중이 20년 전과 똑같다 그러면 실제 인구는 더 늘어났죠. 저렇게 인구가 늘어나다 보니까 1인당 빌리는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아도 가계부채가 순식간에 늘어났고 저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게 저금리가 유지되게 되면 더 많이 빌릴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러게 되면 버블에 대한 위험이 있으니 미 연준이 선제적으로 재작년부터 금리를 올리고 있는 거죠. 반대로 일본의 경우를 보면
일본의 경우는 2010년부터 절대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30년 전에 주축세대, 지금 현재 70대, 60대 이 주축세대와 지금 40대 주축세대의 인구 비중, 현재 인구의 비중은 같거나 오히려 더 많습니다. 여기 45세, 49세의 인구 비중은 3.9%일 때 훨씬 많을 것 같지만 당시보다 인구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비중이 높다 해서 절대 인구가 많은 게 아닙니다. 오히려 줄어들 수 있어요. 그 얘기는 뭐죠? 가계부채가 늘리는 게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일본은 지속적으로 금리를 저금리로 양적 완화를 해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럼 미국과 일본의 차이는 뭐냐? 예, 미국은 지난번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죠. 적극적인 이민 정책에 의해서 되는 거고요. 일본은 한국과 더불어 전 세계에서 가장 배타적인 나라 중에 하나잖아요. 이민자가 살기도 힘들고요. 심지어 제1한국인조차도 아직도 차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경제 자체가 성장이 될 수가 없는 상황이죠. 자, 그렇다면 이쯤에서 한국의 가계부채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지난번에 한번 이미 아파트 가계부채 얘기할 때 나왔지만 2003년 4년에 우리가 신용카드 대란이 한번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서 인위적으로 가계부채가 조정이 된 이후에 2004년, 2005년부터 2008년까지 가계부채가 본격적으로 늘어나겠습니다. 약 2배 정도 늘어났고요. 저 당시 한국은행에서는 기준금리를 지속적으로 올리면서 가계부채가 너무 폭증하는 걸 막기 위해 노력했었습니다. 저 당시에는 지금보다 인구 구조가 더 생산 가능 인구가 많았기 때문에 1인당 빌리는 돈이 지금보다 적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금리를 인상하면서 가계부채를 조절했죠. 그런데 밑에서 보시겠지만 2008년 고점 이후에 무려 10년이 지난 현재 시점에 보면 2009년, 2008년에 미국의 금융위기가 발생하면서 한국이 강제로 부채 구조 조정이 됐습니다. 약 25%, 30% 조정이 됐고 2009년 이후에 현재까지 거의 9년 동안 가계부채가 3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2016년 초까지를 보면 그렇게 급격한 증가가 일어나진 않았어요. 즉, 저 당시에는 그 2008년 9년에 위기를 겪었던 그 부분을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던 시기인데 2016년 이후에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너무나 빨라지고 있습니다. 저만큼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빨라졌다는 얘기는 결국 자산 가격도 저만큼 가파르게 뛰어 올랐다는 얘기죠. 즉 2016년 이후에는 앞서 미국의 기준금리를 올렸을 시점이고 한국은행도 저렇게 늘어나는 가계부채에 대응하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금리를 좀 올렸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올리지 않았죠. 딱 한 번 올렸습니다. 시기를 놓쳐버린 거죠. 그래서 안타까운 거죠. 그 다음에 기축통화국은 전혀 고려도 하지 않고 관심의 대상이 아닌 환율과 금리 인상 관계도 있습니다. 가계부채가 늘지 않아도 그 이머징 국가는 금리를 올려야 될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급격한 자본 유출, 즉 자본 유출한다는 얘기는 환율이 폭등한다는 얘기죠. 그 환율의 폭등 시기에 자본 유출을 막기 위해서 금리를 올렸습니다. 즉 환율 상승은 환율이 상승한다는 얘기는요. 원달러 환율에서 보면 원화를 버리고 달러화를 갖는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여러분 원화를 버린다는 얘기가 은행 잔고만 버리는 게 아닙니다. 주식도 팔고요. 부동산도 판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돈을 달러로 바꿔서 해외로 빠져나간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환율 상승은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든 물가 인상이 일어나고요. 자산가치 하락을 가져옵니다. 자산가치 하락이 시작되면 부채 디플레이션, 지난번 강의에서 말씀드렸죠. 그 부채 디플레이션 때문에 자산 가격이 더 빠른 속도로 하락하죠. 그래서 디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환율이 폭등하게 되면 중앙은행은 이를 막기 위해서 금리를 인상합니다. 최근에 아르헨티나, 터키, 인도, 인도네시아 환율 폭등을 막기 위해서 외자 유출을 막아내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금리를 올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외환보유고가 증가할 경우에는 통화량 확대가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외환보유고가 왜 늘어나니까? 밖에서 우리가 벌어왔거나 빌려온 돈이 늘어났다는 얘기죠. 그러면 무역 흑자 금액이 많아지거나 경상수지 흑자 금액이 늘어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 돈만큼 한국에 와서 달러를 가지고 있지 않죠. 예금을 해놓고 그 돈을 가지고 결국 원화로 바꿔서 뭔가를 사잖아요. 그래서 그 통화량 확대가 오면서 부채와 함께 외환보유가 늘어나면 통화량이 2배로 빠른 속도로 올라가겠죠. 그런 시기에도 자산 가격은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머징 국가의 환율 폭등의 시기는 내부적인 요인이냐, 즉 내부적으로 경상수지 적자나 무역수지 적자가 나서 이 돈을 못 믿겠다고 빠져나가는 이유인 것이냐, 무역수지나 경상수지는 괜찮은데 지난 금융위기처럼 일시적으로 달러가 부족해서 일어난 진공상태 때문이냐, 이 조건으로 갈립니다. 그래서 외부적인 요인이고 우리는 괜찮다면 결국 회복이 되는 거고요. 그게 내부적인 요인이라면 회복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최근에 이머징 국가들의 환율 폭등에서 앞에서 경상수지 중요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살펴봤어요. 커런트 어카운트 밸런스가 경상수지거든요. 경상수지 오른쪽 그래프가 오른쪽으로 나와 있는 게 경상수지 흑자국이고요. 왼쪽 밑에 빨간색 박스로 쳐는 게 경상수지 적자국입니다. 적자란 얘기는 돈이 외국으로 다른 나라로 그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빠져나간다는 의미인데요. 가장 큰 나라 경상수지 적자 1위 터키,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브라질, 사우스 아프리카, 페루, 멕시코 여기에 다 있어요. 인도네시아, 인디아까지. 이들 나라들이 환율이 올라가는 이유가 그냥 뜬금없이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저렇게 경상수지 적자가 지속되면서 특히 경상수지 적자가 지속됐고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면서 미국에서 빌려왔던 돈들이 미국으로 다시 떠나는 경우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들 나라들이 환율이 크게 영향을 받는 거고요. 그 다음에 환율에 있어서 중요한 게 또 그 나라 전체 부채 구조거든요. 지금 오른쪽 차트는 경상수지, GDP 대비 경상수지 이게 비율이고요. 왼쪽 세로축은 뭐냐면 external debt, 외채입니다. 외채 구조. 즉 경상수지 적자가 많이 나는 나라가 외채까지 많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설상가상이 되겠죠. 그러면 해외로 돈이 많이 빠져나간다는 얘기죠. 그 나라 대표주자를 보니까 여기 또 아르헨티나, 터키, 인디아, 멕시코, 브라질, 인도네시아 여기 다 있습니다. 이들 나라들이 환율이 많이 올라가는 거죠. 다행스럽게 한국 같은 경우는 경상수지 흑자국이고요. 외채도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안정적인 포지션이고요. 그 다음에 동남아의 타일랜드, 그 다음에 중국도 이쪽에 있네요. 이런 나라들은 환율이 비교적 안정적이 되는 거죠. 자, 기축통화국이거나 이머징 국가에서 금리를 올릴 경우에는 가계부채가 급격하게 증가되는 시점이고요. 가계부채와 관계없이 환율만 경상수지 적자나 외채 구조에 의해서도 환율이 폭등하게 되고 환율이 폭등하게 되면 그 돈을 외국으로 빠져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중앙은행이 급격하게 금리를 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상당히 안정적이란 얘기죠. 그래서 한국이 금리를 올리지 않고 버티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앞부분에 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머징 국가의 경우 부채가 늘어나는 만큼 외환보유고가 따라서 올라가 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외환보유고가 따라서 올라가 주는데 그 외환보유고의 돈만큼 해외에서 그 돈이 한국에 들어왔기 때문에 통화량이 배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면 지난 2008년 9월에 2009년에 외환보유가 급격하게 축소하면서 이때 한국도 디플레이션이 일시적으로 일어났었죠. 그런데 그 이후에 다시 한국 기업의 경쟁력이 회복되면서 외환보유고가 약 4천억 달러까지 일어났고 이 시기에 한국의 가계부채도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계부채 급등과 외환보유고 증가가 이 시너지가 났다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그 전체 통화량이 배가 됐던 거죠. 그리고 저 시기에 당연히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자, 그렇다면 금리 인상에 대해서 결론을 내드려야 될 시기가 왔습니다. 먼저 가계부채 증대에도 가계부채가 크게 늘어남에도 외환보유고가 늘어남으로써 다른 나라에서 한국 돈에 대한 신뢰도가 계속된다면 그나마 환율이 안정된 요인이 될 수도 있다. 한국이 그런 상황이죠. 브라질은 무역 흑자가 늘어나지만 경상수지 적자로 인해서 외환보유고가 감소하고 있어서 요새 브라질 해와라가 사상 최고치 근처에 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환보유고 증가, 경상수지 흑자나 무역 흑자를 통해서 외환보유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될 경우 미국이 금리를 인상한다 해도 한국이 굳이 서둘러서 금리를 올리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미국 금리 인상과 한국 금리 인상 부분에서 다시 한번 짚어드릴게요. 그다음에 세 번째,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고려할 때 한국의 금리 인상 시기는 놓친 겁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가계부채가 폭발하지 않도록 조절하기 위해서라도 한국은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번째, 만약에 경상수지 적자가 지속되면 무역흑자가 나도 경상수지 적자는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에 들어온 자본수지가 빠져나갈 경우 그럴 수 있거든요. 경상수지 적자로 인해서 환율이 상승이 될 경우 금리 인상 속도가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빨라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즉 그래서 가계부채 문제, 그 다음에 부동산에 대한 문제, 이 모든 문제가 도대체 언제인지 알고 싶다면 환율이, 원달러 환율이 많이 올라가는 시기를 보면 되겠죠. 왜? 환율의 모든 것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 환율의 시기는 저는 1차 관문은 1200원에서 1250원 사이가 아닐까, 그냥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왜 모든 나라 경제 운영하는 중앙은행이 언제 금리를 인상해야 하는지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미 말씀드렸던 대로 한국이 금리를 인상해야 하는 이유를 단순히 부동산뿐만이 아니라 경제 펀더멘탈 부분에서 찾아봐서 그 이유를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안녕.